너 유로존 들어갈래? 내가 넣어줄까? 이때 매우 의심스러운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이 없죠. 달러를 줄 수 없어. 또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저번 시간에 달러가 어떻게 막강한 힘을 얻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커다란 바람이 분 유로존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동참을 하면서 그리스라는 은밀한 독을 심어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은밀하게 심어둔 독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들은 대부분 유대인 소유인데요. 비단 투자 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돈 되는 것 중에서 유대인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투자 회사 중에서도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유로존이 탄생할 무렵 그리스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기축통화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 가진 달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마침 유로존을 대표하는 화폐 연합이 탄생을 한 건데요. 이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달러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신유리지를 공유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이 화폐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했죠. 자, 물론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적어도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는 경제력이 다소 떨어졌는데요. 제조업 기반이 부족했고 대부분 관광 수입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도 했지만 세수와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부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유로존 핵심 국가로서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그리스를 유로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한 겁니다. 잠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당장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모두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남쪽 사람들이 느끼는 1달러의 가치와 북쪽 사람들이 느끼는 1달러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도 남북의 경계를 한동안 그대로 두는 게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더 많이 발전해 있는 남에서는 북을 오갈 수 있게 하고 북에서는 한동안 남쪽 통행을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소득 수준을 좀 줄여 나간다면 안전한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같은 화폐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비슷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로화라고 하는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허들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었거든요. 결국 국제신용평가사가 지정하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유로존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결정이 되었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약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로화 체제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였든 너 유로존 들어갈래? 내가 넣어줄까? 이런 솔깃한 제안을 했다면 사실 거부하기가 힘들었겠죠. 제가 방금 신용 등급을 국제신용평가사가 부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로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이 국제신용평가사는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의 소유였어요. 때문에 그리스가 그들로부터 안정적인 등급을 받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었죠. 다만 몇 가지의 수정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차 대조표만큼은 우량한 모습이 필요했을 거예요. 당시 그리스는 남미 최고의 부국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아르헨티나와 굉장히 비슷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쪽 정당만 집권을 하면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만연했던 거예요. 세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출된 재정으로 인해서 국가의 고가는 완전히 말라버렸고 대차 대조표도 엉망일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대차 대조표를 안정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때 매우 의심스러운 스왑 거래가 생깁니다. 그리스로부터 그들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받고 그리스에게는 달러를 주는 스왑 거래였죠. 아시다시피 스왑 거래는 회계 장부에 기장할 의무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가 그동안 써왔던 드라크마는 유로존으로 통합이 되면 어차피 역사 속으로 사라질 화폐였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스스로 그리스를 찾아가서 곧 사라질 드라크마를 받고 달러를 주는 거래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스는 이런 골드만삭스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들이 준 달러를 냉큼 받고 그리스의 재정 부채를 탕감을 한 거죠. 때문에 표면상으로 그리스의 재정 상태를 반짝반짝 근사한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명목상의 재정 부채를 청산한 그리스는 안정적으로 유로존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이 없죠. 타짜 골드만삭스, 바람잡이 국제신용평가사 이 둘의 큰 그림으로 그리스는 유로존에 성공적인 진입을 한 후에 나름 초기에는 유로화의 신유리지를 공동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유로존 왕국에 들어간 그리스 공주가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일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고급 대저택에서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오래갈 수는 없겠죠. 그리스는 점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미국이 심어놓은 맹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로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맹독은 유로존을 강타한 재정 위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취약점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죠. 물론 아니 그러면 그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뻥 쫓아내면 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처음 유로존을 창설할 당시에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내쫓을 수는 없다라는 유로법의 규정상 그럴 수가 없었죠. 고급 대저택에 무상 입주한 그리스 정부는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까지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남발을 해가지고 재정이 파탄이 나더라도 어차피 그 돈은 남이 갚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는 부도를 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유로존은 하나의 화폐를 쓴다고 했죠. 그리스가 발행한 채권도 결국에는 유로화로 발행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부도를 낸다면 결국은 유로화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의 부국들은 그리스가 쓴 돈을 공동으로 갚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유로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내놓았던 정책 TPI 기억하시죠? 그리스를 내칠 수도 없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금융위기 이전 유로당 1.6달러에 달했던 환율은 계속해서 추락했어요. 2022년 8월 1달러보다 아래까지 추락했을 정도로 말이죠. 이 정도면 그리스를 유로존에 슬쩍 끼워 넣으면서 유로화의 빠른 확산을 막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슬쩍 독을 심어 넣은 데에는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저번 편에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써야지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시장의 수량이 풍부하고 이자가 충분히 낮으면 되는 거죠. 자, 너무 길어지지 않게 살짝만 보충 설명을 해보면 금리는 돈의 보유 가치를 의미하죠. 같은 경제권에 돈이 10개 있을 때보다 100개 있을 때 훨씬 더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하는데 돈이 10개만 있을 때는 서로 간보면서 튕길 수 있지만 100개가 있을 때는 막 서로 빌려주겠다고 할 거고 또 그런 그들의 경쟁에 의해서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금리는 그런 수급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찍어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그 돈은 세계 조달 통화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축 통화로 더욱더 입지를 단단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아주 큰 돈이 들어가요. 한국에 5%짜리 고금리로 돈을 빌릴까요? 아니면 1%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미국에서 돈을 빌릴까요? 자, 이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세계 조달 통화가 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보니까 기축 통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또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유통하는 거. 맞아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죠. 근데 기축 통화는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고 그저 돈을 찍어내면 뭐 사고 싶은 거 자동차, 배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돈을 무제한 찍어낸다면 피땀 흘려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나 배 같은 건 실물이라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죠. 그런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그 달러의 가치를 축소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기축통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찍어내는데 이게 더 많이 찍자니 달러를 쓰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공포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이 세상의 큰 은행들은 대부분 유대인의 소유예요. 시장에 공포를 만들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은행의 대출 축소예요. 은행은 대부분 자산 대비 자본금의 비중이 작아서 위기가 커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막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매우 극심한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를 사오려면 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말라버리면 당장 국가 부도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자금에 대한 금융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시는 달러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달러를 넉넉하게 비축해둬야겠는데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창고에 달러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창고마다 달러 비축이 많아질수록 기축통화권은 더욱더 공고해지게 됩니다. 나라마다 달러의 창고가 가득하다면 누구도 달러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신용평가사들은 각 나라의 신용도에 따른 등급
등급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포라는 건 여러모로 아주 쓰임새가 많아요. 공포야말로 달러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 요소인 셈이죠. 공포를 조장하면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고, 결국 이렇게 찍어낸 달러를 초저금리를 무기로 투자 자금으로서 세계 시장에 버젓이 투입이 됩니다. 과거 미국이 만든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재무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는 달러 비축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달러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죠. 당시 미국은 달러 비축에 무성의했던 나라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달러를 창고에 비축해두지 않아서 국가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에게는 달러를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튕겼고, 결국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 비용까지 감수를 해야만 했죠.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또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까지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런 속상한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환위기의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는 공포를 다시 가동했고, 그때마다 달러를 쓰는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를 더 늘려야겠다는 다짐밖에 할 수는 없었어요. 미국이 지난 금융위기 때 찍어낸 달러 규모가 무려 4조 4천억 달러였는데요. 이 돈이 10배의 승수효과를 낸다면 44조 달러에 달하게 될 거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피땀 흘려 만든 고급 승용차를 약 10억대 정도 살 수 있는 규모였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나 공포는 워낙에 많아요. 그들이 공포를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근의 사례, 전 세계를 무려 7년이나 공포에 빠뜨렸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포폭탄 제조를 위해서 동원되었던 이 CDO, 이 신무기를 구성하고 있었던 주된 폭약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MBS였고요. 1차 폭발을 일으킨 뇌관은 암백 파이낸셜, MBIA와 같은 신용 공여자였고, 격발 장치는 국제신용평가사였어요.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채널에서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안녕!